1993년 7월 오전 6시 20분경 한 여성이 아침 운동을 위해 조깅을 하던 중 지나던 건물 7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문과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과 창문을 부수고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진술에 따르면 고압으로 품어대는 소방호스의 수압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집 전체는 화염에 그을린 흔적들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유명 여자 가수 조미비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심성 좋은 그녀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항상 조용히 지내고 있어 그저 심성 좋고 진실된 여성으로 알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볼 때 그렇게 침착하고 착하고 이웃에게 잘 대해주던 그것도 대만 최고의 여자 가수가 불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69년생인 그녀는 사망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가정환경도 아주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난 후 이혼해 각자 살자며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미비는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어머니를 따라 이민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연극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머니의 반대로 연예계의 진로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미비는 대만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 잠시 대만에 들리게 되었는데 아주 우연히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연기 오디션에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오디션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올라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록 하찮은 역할이었지만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첫 작품인 베이징의 젊은 내 거장이라는 작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집 기생역을 아주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역할로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미국에서 다니던 유명 대학을 그만두고 대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예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꼬마 아가씨 탱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며 유명인이 되었던 그녀가 왜 불타 죽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쪽은 막힌 주방이었고 맞은편은 침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욕실도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출입구라고 해봐야 정문과 부엌 뒤쪽에 있는 후문이 전부인데 후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재 진압 후에도 이분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자연방어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이란 옷장의 서랍은
모두 열려 방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옷이며 신발, 신문 등 모두 아주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화재를 진압한 후에도 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집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같은 것으로 점화를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안을 조사하던 중 침대 아래서 아마도 그녀가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콘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아래 떨어져 있던 뜯어진 콘돔은 마치 사건 당일 사용했던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나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하다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게 그을은 그녀의 시신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얀색 브래지어가 강제로 목까지 끌어올려져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그 상태로 전신이 불에 타 검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 수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만 깊어갔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화재 사고라 가정한다면 불이 나기 전 그녀가 잠을 자거나 활동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야 했습니다. 분명 연기를 들여마셔 호흡기로 연기가 들어간 흔적이 폐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폐에는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여러 개의 목이 졸렸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왼쪽 머리 상단에는 출혈에 의한 혈액 응고 상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성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정액을 채취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범인의 지문을 제출하기 위해 1층부터 7층까지 손잡이며 엘리베이터 등 모든 지문을 제출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유명인의 사망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자 조사팀을 꾸려 특별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미비는 사건 발생 전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촬영장에서 저녁 7시에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롱 씨는 6월 30일 오후 9시경 그녀가 집에 돌아온 후 차를 몰고 다시 나가 다음날 새벽 2시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장롱 씨는 식당을 문 닫을 때라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녀는 뭔가 다급한 듯 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 올라갔는지 동행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아마도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2시 이후가 범행 시작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통화한 모든 기록을 뒤져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치인, 기업인, 영화계, 유명 인사들이었는데 수십 명의 유명 인사들과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녀가 최고가 외제차 2대와
고가의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스폰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자 사건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994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한 남성이 본인이 조미비를 살해했다며 자수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리후메이라는 노숙자였는데 1993년 12월 24일 네이후고 어린이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이었습니다. 조미비도 본인이 집안에 몰래 침투해 폭행한 후 살해했다며 자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경찰의 진술서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돈이 필요해 도둑질할 집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이 조미비가 사는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미비의 집 뒷문 비상탈출구가 있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 허술해 범인과 현장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범인에게 살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했으나 범인은 그녀의 집 문도 열지 못할 만큼 현장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미비의 여성에서 나온 정액과 노숙자의 혈액형은 처음 경찰이 증거로 제출했을 때에는 일치했으나 검찰이 2차로 요청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대만 법원은 범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살인사건과 묶어 흉악범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시킨 뒤 사건을 서둘러 종결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재조사 결과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노숙자 리후베이와 조미비의 몸에서 나왔던 남성의 정액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던 경찰관은 노숙자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진범을 잡기 위해 그녀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남성들 30여 명의 DNA를 재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30명의 남자 중 DNA가 일치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사한 남자 중에 양치종이라는 광산 채굴업자 사장이 있었는데 그녀가 사망했던 안방 현장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양시종의 아버지는 1919년 타이베이 탄광유한공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유명한 정치인과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때 당시 경찰이 조미비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남성들의 유전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던 경찰관은 양치종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95년 8월 양치종은 검찰이 요청한 유전자 검사 샘플링에 동의해 체액 검사를 하게 한 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양치종이 해외로 도주한 후 다시는 대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범인을 알고도 잡지 않았던 이 사건은 비리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미비의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